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오전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오늘 토론 결과에 따라 대선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권종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자 미국 대선 첫 TV 토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의 첫 TV 토론 이제 2시간 뒤면 시작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4시간 전쯤 토론이 열리는 애틀랜타에 도착해 몸을 풀고 있습니다. CNN이 마련한 토론회장으로 가는 길에 지지자들이 4년 더를 외치며 환호하자 차에서 내려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토론 준비를 위해 대통령 별장으로 들어간 뒤 꼬박 일주일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 준비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번 토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토론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와 유세 연설을 하는 것으로 토론 준비는 충분하다며 내내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2시간 반 정도 늦게 애틀랜타에 도착해 상대적으로 여유를 보였습니다. 네, 토론을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도 치열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며 약물 테스트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이었으면 즉각 약물 테스트에 동의했을 거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우회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애틀랜타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들이 묻자 그런 질문에 답해서 트럼프 주장을 신빙성 있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론을 앞두고 바이든이 통나무 집에 박혀 공부했다는 트럼프의 비판에 대통령은 어디에서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양측 모두 토론의 날에 맞춰서 선거 캠페인 광고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겠다 이렇게 한 발언으로 시작하는 캠페인 광고를 띄웠습니다. 과거 트럼프의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를 비롯한 여러 참모들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며 대통령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비판한 발언을 부각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 또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를 이용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발언도 광고에 넣었습니다. 트럼프도 토론 날에 맞춰 새로운 광고들을 선보였습니다. 광고는 토론에서 본 바이든을 떠올리며 스스로 질문해보라며 계단에서 넘어지고 또 재킷도 혼자 입지 못하는 사람에게 백악관을 4년 더 맡길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광고는 인플레이션과 범죄, 또 불법 이민 등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광고가 토론에서도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토론의 규칙도 짚어보죠. 토론 회장에는 빈 종이 그리고 펜만 가져갈 수 있다고요? 네,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토론장에는 메모지와 펜, 또 물 한 병만 제공됩니다. 두 차례 중간 광고 시간이 있지만 캠프 관계자와 접촉은 금지됩니다. 또 상대방의 발언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 발언자 외에는 마이크를 끄기로 했습니다. 4년 전 토론 때 트럼프가 번번이 말을 끊었던 경험 때문에 바이든 측이 요청한 겁니다. 또 현장에는 토론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청중도 없어서 조용한 가운데 90분간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누가 더 토론을 잘할지를 묻는 여론조사도 실시됐다고요? 네, CBS 방송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가 토론에서 이길 것 같다는 답변이 41%에 달했습니다. 반면 바이든이 이길 것 같다는 답변은 26%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자 68%는 바이든이 더 힘있게 말하길 원한다고 답했고 공화당 지지자 88%는 트럼프가 좀 더 예의 바르게 토론하길 바란다고 응답했습니다. 첫 토론을 앞두고 지지율은 박빙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46대 46 동률로 나타났고 CNN이 오늘 내놓은 여론조사도 49대 47로 두 사람이 근접한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대선을 넉 달여 앞두고 여전히 박빙의 판세인 만큼 오늘 토론 결과가 무게추를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대선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T는 오전 10시부터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을 동시 통역과 함께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7곳 가운데 5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6일 전국과 주 단위 여론조사 그리고 지난 2차례 대선에서의 투표 결과 등을 토대로 유권자들이 현재 시점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등 7개 격전지 가운데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 통계학자이자 정치 분석가인 네이트 실버가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을 65.7%로 예측했다고 폭스뉴스가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실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할 확률이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4만 건을 기반으로 한 실버의 대선 예측 모델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33.7%에 그쳤습니다. Why would you answer that because question? the question you want to put a lot is- of the new question Supreme Court is- justice, the radical question- left. Will you Who shut is your up, man? listen? We can say that Joe Biden is on track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잠시 뒤 바이든 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첫 번째 맞수 토론을 펼칩니다. 고령 논란의 두 후보가 오늘은 어떤 대결을 펼칠지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 현지 한인 매체 아메리카케이의 이상현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대선의 경우 후보들이 TV 토론을 3차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첫 토론이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통 9월 말에 시작하는 TV 토론이 올해는 이번엔 3개월 빨리 이제 6월 말에 열리게 되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양당의 후보가 일찍 확정이 됐죠. 트럼프와 바이든이 너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싱겁게 경선이 끝나는 바람에 투표가 끝났고 후보가 조기 확정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노령의 후보들이 나서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좀 투표 토론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양쪽이 합의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좀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에 좀 체력이 좀 소진되기 전에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 형사 기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찍 토론을 하기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토론을 준비해온 두 후보의 모습도 상반됩니다. 바이든은 일주일 내내 공식 일정 없이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트럼프는 계속 유세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 트럼프 준비돼 있다, 자신 있다 이런 모습일까요? 사실 트럼프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틀 동안 여기 플로리다에 있는 마라로그 자택에서 참모들과 이제 연습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현지 언론에서는 스태미너를 길렀다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아마 체력도 좀 안배를 하고 좀 순발력이 강한 트럼프보다는
준비를 해서 좀 대응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좀 준비 모습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TV 토론을 무려 1억 명이 시청할 것이다. 이런 예측과 함께 미국 CNN은 초대박 시청률을 자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통 미국 대선에서 후보들의 TV 토론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1억 명이 본다면 거의 33%가 되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20% 정도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무엇보다 이제 올해 이번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AP통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이제 64%의 미국민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높은 시청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요. 현지에서도 지금 이곳에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주로 트는 그런 바 같은 데서 이제 술집 같은 데서도 지금 TV 토론을 지금 틀어준다고 할 정도니까요. 네.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TV 토론을 시청하겠다. 라는 지금 대답이 상당히 높습니다. 절반 이상 68%, 75% 나오고 있고요. 이번 TV 토론이 양측에게 중요하다라는 답변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토론 규칙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일단 청중이 없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서로가 원하는 거를 지금 하나씩 얻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토론자는 빈 노트 그리고 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요청인데 자기보다 더 고령인 바이든보다 기억력에서 자신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순발력이 좀 강한 트럼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결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자기가 의도된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좀 이렇게 당황하는 기색이 좀 있으니까 그건 준비하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바이든이 요청한 것은 청중이 없게 하자는 것이었고 마이크를 끄자는 것이었죠. 자기가 말할 순서가 아니면. 네. 지난번 4년 전에도 그 트럼프가 계속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이제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좀 손해를 봤다는 좀 생각이 있어서 이번엔 그것을 강력히 요청했던 후문입니다. 그 마이크를 끄는 부분과 관련해서요.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그런 공격적인 모습, 거친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주는 게 바이든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CNN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패널들이 더 많았는데 네. 트럼프 캠프 쪽에서 나온 얘기로는 이번엔 조금 소프트한 트럼프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좀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두 후보가 서는 자리도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쪽이 서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있을까요? 이렇게 동전 던지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리이긴 한데 네. 위치를 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전 던지기를 해서 결정한 것은 누가 먼저 발언을 하느냐였는데 이번에는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이 이겨서 오른쪽을 선택했는데 국가 정상이 보통 오른쪽에 서는 것이 이제 관례이기 때문에 네. 그쪽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트럼프는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는 그런 권한을 얻었죠. 양쪽으로 봐서 서로 좋은 것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토론 시작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90분간 서서 진행을 하고요. 중간에 2번의 광고 시간만 주어집니다. 두 후보가 고령이라서 아무래도 이 체력이 버텨줄까도 걱정이 되는데 특히 바이든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내용보다는 이번 토론의 승패는 누가 더 건강해 보이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네. 바이든이 하지만 지난 연초에 국정연설에서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히려 트럼프가 이제 이번 형사 재판 과정에서 조금 지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의외의 반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고요. 아하.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바이든이 불리할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이제 체력을 좀 비축한 상태이고 이제
누가 정말 더 지쳐 보일까가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두 후보 모두 다 고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밌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언론에서는 이번 토론에 대해서 주로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이다, 혹은 뭐 어떤 부분이 관전 포인트다,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 대통령 토론은 현직 대통령이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네. 지난 4년간의 업적을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 토론이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방어하는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쪽에서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문제, 그다음에 국경 문제, 이민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바이든이 방어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쪽에서 이제 트럼프의 그 형사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2020년에 있었던 의사당 난동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창과 방패가 어떻게 서로 이제 겨눌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언론은 이번 토론을 가지고 리매치, 그러니까 재대결이라고도 하고 8피트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후보 사이 이번 토론의 거리가 8피트, 2.3m입니다. 이게 역대 토론 중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데서 재대결하는 이 노장들이 서로 어떻게 불꽃 튀는 대결을 펼칠까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뭐 여론조사 그래픽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번 TV 토론을 방송을 통해서 보겠다라는 응답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60% 이상, 70% 이상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번 대선에서 부동층이 또 특히나 많기 때문에 이번 토론이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바이든에게 중요한 토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공화당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집토끼를 굉장히 많이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원 가운데 52% 정도가 바이든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거든요. 네. 절반 이상의 민주당원들이 이미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을 통해서 바이든이 건강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 경제 문제, 그다음에 믿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여러 가지 민주당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바이든이 이제 이런 경합주, 지금 밀리고 있는 경합주에서 우세를 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 토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토론 주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주요 이슈가 많은데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볼 이슈는 어떤 걸까요? 일단 네 가지를 지금 모든 언론들이 꼽고 있는데요. 첫 네. 번째 경제, 인플레이션과 경제 문제. 두 번째 이민 및 국경 문제. 세 번째 낙태 문제. 굉장히 이제 민주공화당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죠. 마지막이 외교 문제. 외교 문제는 이제 크게 나눠보자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가자 문제, 그리고 북핵과 러시아 문제,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그 쟁점들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노릴 텐데 트럼프가 노리는 바이든의 정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이민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너무 많은 이제 그 국경이 무너지면서 너무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널리 이제 이런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지금 뭐 바이든도 굉장히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바이든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파고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뭐 실업률이라는 것이 낮지만 생활 경제가 너무 나쁘다는 것이 이 미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책임론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바이든은 트럼프의 어떤 부분들을 좀 파고들까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겠죠. 네. 형사 기소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일으켰고, 그다음 발단이 그 선거 불복과 의사당 난동으로 이어지는 이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전복, 그러니까 민주주의 위기라는 문제를 좀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믿지 못할 그 대통령이다, 믿지 못할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뭐 행적이라든지 사법 리스크, 또 막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대북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올까도 관심인데, 주한 미군과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도 토론에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일단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문제에 비해서는 3순위 정도로 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만약 이야기를 꺼낸다면 트럼프가 꺼내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항상 김정은과 직접 얘기해서 내가 북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바이든의 전반적인 외교 실책을 지적하면서 북한 문제도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핵무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는 지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내에서 별로 자기한테 지금 이익이 될 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북한 문제를 얘기한다면 자기만이 그 문제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토론 이제 한 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 오전 10시부터 저희 YTN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텐데 끝으로 대표님이 제안하는 이번 토론을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일단 트럼프는 소프트 트럼프가 가능할 것이냐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4년 네. 전과 다른 모습. 좀 위험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트럼프가 아니라 여론을 받아들이고 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춘 소프트 트럼프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바이든은 한마디로 스태미너 바이든, 세력이 있고 이 나라를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이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토론이 될 수 있을까 관전 포인트고 네. 제가 지금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데 애틀란타라는 이 도시에서 첫 토론이 열리는 것에 대한 그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도 조지아에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가 마지막에 이 승부를 가른 주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대선은 조지아에서 결판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많이 좀 뒤지고 있는 편인데요. 바이든이 CNN과 애틀란타를 선택한 이유가 이곳에서 좀 전세를 뒤집어 보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번 토론이 끝나고 조지아주를 비롯한 병합주들의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소프트한 모습의 트럼프, 강인한 모습의 바이든을 확인할 수 있을지 잠시 뒤 10시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K의 이상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웹툰의 모 기업이죠.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뉴욕 증시 상장 첫날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나스닥 거래 첫날인 현재 시간 27일 공모가보다 9.5%가 높은 2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공모 가격이 희망 범위 상단인 주당 21달러로 결정된 데 이어 첫 거래의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나스닥 상장 흥행몰이에 성공한 분위기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해서 공모가 적용 시 3억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4,400억 원을 조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나온 내용인데 대통령실은 독대한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퇴임 뒤 펴낸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일화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는 야당이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2023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며 국회가 경색됐을 때였는데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을 설득하기로 마음먹고 예산안 처리 시한 준수를 강조하며 이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장의 말이 다 맞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들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의장은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냈으면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리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사 수습과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제기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파 압력이 떨어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 소재로 삼는 민주당의 못된 습관이 다시 시작됐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전임 의장의 말이니 안 믿을 도리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진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주된 문제로 삼으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 역시 뜻을 같이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습관성 탄핵병이 도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전임 이동관 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5명 상임위원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된 법과 달리 장기간 계속된 2인 체제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 의결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직권 남용으로 판단합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4당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하며 자진 사퇴는 도주와 다름없다며 김 위원장을 겨냥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혹여나 사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 역시 방통위가 위법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2인 체제가 그렇다면 그 취지에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습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국회, 즉 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야권은 이미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들을 대통령이 거부한 탓이라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을 겨냥해 습관성 탄핵으로 방통위를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헌법상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거란 주장입니다.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언론관을 가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며 일각에선 야권이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낸 건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 만료 시점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에 따라 새 이사진 선임을 미뤄지게 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에 개방하는 방송 3법을 처리해 야권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란 겁니다.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안을 내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 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 때문입니다. 실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 예방적 수단으로서 추진되는 탄핵 발의엔 참여하기 어렵다며 야권 공동 발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막 상임위를 구성하고 첫 발을 뗀 22대 국회가 방통위원장 탄핵 등 방송 언론 분야 주도권 다툼으로 다시 한번 경랑에 휩싸일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보인 태도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자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는데 당내 일각에선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최성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0분 퇴장 등을 선언하며 증인들을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여야 모두가 참석한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고압적이라고 비판받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상임위원장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임성근에게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9차례 실시하여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방해, 맞제소와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당 지도부도 정 위원장이 국회법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여당을 겨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거들었습니다. 목리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래놓고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물론 당 안팎의 우려가 없진 않습니다.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는 총선 승리의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자칫 오만과 독주로 비쳐 중도층의 정치 혐오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분들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 일방 독주한다고 하면 국민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대한 우리 당에서도 여당과 국회 소수당인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죠. 사실. 최근 정치권에선 특정 정치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입법 등의 방향보다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더 문제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초반은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을 주장한 한동훈 후보 대 이에 맞선 반한동훈 3명 간의 경쟁 구도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순진하다는 비판이 또 나왔는데 이에 한 후보는 보수의 품격으로 응수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친윤을 넘어 윤석열 정부를 만든 창윤을 자임한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는 짧은 정치 경험을 거론하며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한 후보가 내놓은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은 경험이 없는 자의 순진한 발상이자 민주당 전략에 휩쓸린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그런 발상 때문에 탄핵 초시계를 지금 작동을 시켜놓은 것에 말려드는 선진하고 위험한 그런 정치에 몰고 가는 겁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특검법을 덜렁 받는 한 후보는 아직 정치인이 덜 됐다며 더 공부하고 와야 한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1박 2일로 대구와 경북을 찾은 한 후보와의 면담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들과 손을 잡는 이른바 러닝메이트 전략의 공세를 퍼부으며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러닝메이트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 수직적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말이에요. 네. 과거의 퇴행적 사투리고요. 정말 나쁜 전당대회의 나쁜 모습이다. 이렇게 당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장모님 누군지 아시잖아. 그런데 인기가 있다고 거기에 줄 쫙 서가지고 하는 이 행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행태를 깨부숴야죠. 다만 당 선관위는 논의 끝에 러닝메이트 전략과 보좌진 캠프 파견은 당원 당규상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을 향한 십자포화에 보수의 품격으로 맞섰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보수 정치가 우리 지지자들만큼 품격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도전한 장동혁, 박정훈 의원과 함께 대구를 찾아가 보수가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이 격화하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언행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에 원내 대 원외 구도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주자들 간 공방전은 더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경선 대신 검토 대상으로 떠오른 찬반 투표 등 선출 규칙은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규칙 등을 결정하는 준비위원회의 출범 일성은 당원 중심 정당이었습니다.
당원권 강화 흐름의 연장선에서 지도부 선출 과정에도 당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이 집단 지성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지도부 선출 방법을 전대위원회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건 당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입니다.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등도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며 사실상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으로 좁혀진 상황. 후보가 한 명일 때 추대 절차를 밟을지 찬반 투표에 붙일지 규칙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뭐 단독 출마 분위기라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선 그 후보로서 지지도, 선호도가 1위 아닙니까? 네. 전준희는 마땅한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전대 흥행을 고려해 지역별 경선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재명 전 대표는 공식적으로 연임 여부를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언제 입장 발표하시고 또 어떻게 전대회 준비하고 계신지 계속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준희는 다음 주 후보 등록을 앞두고 오늘 2차 회의에서 지도부 선출 규칙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이 전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전대 흥행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화성공장 참사 사흘 만에 희생자 23명의 신원 확인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할 예정인데요. 유족들은 영정사진도 없는 분향소를 지키며 눈물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분향소에는 어김없이 유족들의 통곡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게 된 어머니는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다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제 23살 되는 애기인데 어떻게 키우는 애기야. 사랑하는 가족이 이영만리 타지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 유족도 오열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 대표가 찾아와 고개를 숙였지만 유족들은 불이 왜 났는지 등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며 붕괴했습니다. 면담도 없고요. 사고만 하고 갔어요. 나중에 등록하기 해서 오겠다고 했어요. 그나마 참사 사흘 만에 남아있던 희생자 6명까지 신원이 모두 확인되면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희생자 23명의 국적은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부검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은 며칠째 임시분향소가 마련된 이곳 시청에 머물러 왔지만 희생자 신원 확인이 마무리되면서 장례 절차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인근 안산에서도 이주 노동자 단체 주도로 분향소가 차려졌는데 주변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이 허가받고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대뜸 동포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뭐합니까? 라는 식으로.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생존자 10여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며 안전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아리셀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아리셀 업체 관계자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해당 변호사들은 경찰과 노동부가 그제 합동으로 아리셀 공장과 박순관 아리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때도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화성 화재 참사처럼 리튬 배터리에 불이 날 경우 일반 소화기로는 불을 끌 수가 없어서 열을 빠르게 낮추는 이른바 D급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인 기준이 없다 보니 성능이 들쭉날쭉하고 불이 제대로 안 꺼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튬 전지에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직원 한 명이 달려와 소화기를 뿌리지만 불길은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이번 화성 화재 참사처럼 리튬 전지에 불이 붙으면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진화할 수 없습니다. 리튬 전지 등에서 발생하는 금속 화재에서는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씨 이상으로 치솟는 열폭주가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 흔한 가정용 소화기가 아니라 열을 빠르게 낮추는 D급 소화기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파는 D급 소화기들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리튬 전지 3개에 불을 붙이고 D급 소화기 한 통을 쏟아부었지만 불이 꺼지는 듯하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른 제품의 경우 눈에 보이는 불꽃은 꺼졌지만 온도가 400도씨를 넘나들어 종이를 갖다 대면 그을리는 등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200도씨 이하로 못 떨어뜨리는 그런 소화기가 있었는데 옆에 계속 쌓여 있었다면 다시 재발화가 일어나서 연쇄적으로 폭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분명 같은 D급 소화기지만 성능 차이를 보인 겁니다. 공인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3월 D급 소화기에 대한 성능 기준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지만 1년 넘도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생산업체마다 자체 기준이 다르고 성능도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방청은 다음 달부터 다양한 종류의 D급 소화기에 대한 성능 기준을 차례차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에는 리튬처럼 물로 진화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환경부가 배포한 사고 대비 물질 진화 매뉴얼에 오류 가능성이 제기돼 검증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화성 공장 화재는 물에 반응하는 리튬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리튬이 한참 연소한 뒤에야 물을 사용해 불을 껐습니다. 순수한 리튬의 경우 진압 방법이 있지만 전지 속에 든 금속 상태 리튬이 폭발할 땐 불을 끌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리튬이 건전지 이제 본체 안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화 약제도 지금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가운데 리튬처럼 물과 만나면 반응하는 위험물질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화재나 누출 때 피해를 줄이도록 사고 대비 물질 대응 정보집을 만들어 소방서와 지자체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집에 나온 일부 화학물질 화재 진압 방법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금 등에 쓰이는 시안화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시안화수소라는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소화제로 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화에틸렌 역시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 시 점화 가능이라고 소개하면서 화재 진압 요령에 물이 소화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키인포 가이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는 다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준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면 저희가 연구 결과에 따라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화 방법에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화학물질은 모두 5종. 정부는 해당 방법이 맞는지 실제로 검증을 거쳐 오류가 확인되면 올해 안에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 화재 사고 같은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지 속 리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과 소방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행복한 금요일 아침 날씨엔 키워드입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무더위와 장마입니다. 오늘은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폭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5도나 웃돌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다소 높아 후텁지근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고요. 물도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토요일인 내일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서울의 시간대별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겠는데요. 오후 2시에는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후에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다 저녁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면서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강원과 충북, 남부 곳곳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살펴보면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32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주말인 내일 새벽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점차 내륙으로 확대하겠고요. 밤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드는 건데요. 우선 주말 사이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00에서 12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도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장마 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게릴라성 호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올여름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6월 28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미국 대선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오늘 개최됩니다. 이번 대선에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토론이 될 것으로 보여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YTN은 오전 10시 동시 통역과 함께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법인 세수가 저조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5월 국세 수입 현황을 내놓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법인 세수가 지난해보다 12조 8천억 원 감소하면서 전체 국세 수입은 125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르면 기소 2년 만인 오는 9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 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처럼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 잦아지는 사회 흐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아버지의 빚을 더는 떠안지 않겠다며 직접 고소에 나선 박세리 이사장.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을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지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 자금과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친형과 갈등을 겪은 방송인 박수홍 씨.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족 사이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최근 잇따르고 있지만 지금까지 친족 간 재산 범죄는 아예 재판에 넘겨질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사기, 횡령 등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친족 상도례 조항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 재산 문제에 법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지만 가족 형태가 세분화하고 분쟁이 잦아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법 제정 71년 만에 친족 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인 다른 가족이 처벌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상대적으로 지위가 취약한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것을 용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 전까지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주문했습니다. 반면 함께 살지 않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면 지나친 법 간섭을 막을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등 보완책도 두고 있어서 침해되는 권리도 적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박정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박 회장은 선생님들의 명예에 누를 끼쳤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고 교총은 회장 후보 검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를 이끌게 됐던 박정현 신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교총 역사상 최연소인 44살의 나이로 회장에 오른 지 일주일 만입니다.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내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겁니다. 박 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자신의 과오와 실수로 교총과 전국 선생님들의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3학년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해당 학생을 자기라고 부르며 사랑한다거나 안아주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박 회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돼 경징계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 갔습니다. 박 회장은 이번 교총 선거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편애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당시 학생들의 주장이 나오고 교총 게시판에 사퇴를 촉구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총도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회장 후보 검증 제도를 개선해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차기 회장단이 뽑힐 때까지 문태혁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프로농구 최고 스타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과 스토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낙태 등 사생활 문제를 터뜨리겠다며 금전 요구와 협박을 당했다는 건데요. 고소 내용과 별개로 허웅 선수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프로농구 흥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허웅의 법률 대리인은 본인이 직접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공갈미수와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입니다.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구단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2번 낙태한 사실도 공개됐는데 허웅은 2차례 임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낙태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오히려 아이를 낳자는 입장이었지만 A씨가 임신 중절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허웅 측은 A씨가 SNS 등을 통해 가만히 안 두겠다는 등의 게시물을 올린 점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소 내용과 별개로 허웅의 소속팀 KCC와 프로농구연맹 KBL은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수많은 팬을 몰고 다니는 최고 스타 허웅인 만큼 프로농구 전체 흥행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차지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낸 KCC는 이번 사건으로 구단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지 내심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KCC는 이번 건은 선수 개인의 문제로 아직 구단 차원에서 대응할 건 없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허웅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은 피겨 이혜인 선수는 강제성이 없는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후배가 반박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고 이에 이혜인이 또 대응하는 등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피겨 이혜인 선수는 후배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자 YTN을 통해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 성추행에 관한 부분이 이제
잘 밝혀져서 좀 누명을 벗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SNS에도 연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 성추행으로 오해받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이 올라오고 12시간 뒤 침묵하던 후배 선수 A군 측은 성추행이 맞는다는 취지의 A4 용지 4장짜리 입장문을 냈습니다. 두 선수가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정도, 또 지난달 전지훈련 기간 만났다면서 일단 교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핵심인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A군이 당황하고 놀라서 곧바로 방에서 나왔다는 말로 자유의사가 아니었다는 뜻을 에둘러 전했습니다. 또 이혜인이 사후 증거 수집과 대처를 위해 당시 상황을 물었고 이를 깨달은 A군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핵심 주장이 엇갈리는 겁니다. 이에 이혜인은 밤 10시가 넘어 자신의 SNS에 A군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여러 장 올렸습니다. 성추행 혐의, 즉 둘의 관계나 강제성 부분이 확실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징계가 경감되기 힘든 건 물론 선수 생활도 끝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벼랑 끝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이혜인이 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별도로 스포츠윤리센터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들의 진흙탕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성추행 혐의로 피겨 국가대표 이혜인 선수에게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내린 빙상연맹이 해당 사건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YTN에 빙상연맹이 이틀 전 오후 해당 사건을 신고 접수했다면서 담당자를 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이혜인 선수를 비롯해 후배 남자 선수와 연맹 관계자,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윤리센터는 불법 촬영 혐의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여자 선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영탁 씨와 관련해 음원 사재기를 의뢰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 씨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 나와 관련 제안을 받아 수락한 건 맞지만 그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등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기록을 살펴본 뒤 9월에 예정된 첫 공판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고발장에는 엄마한테 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하라고 자녀들에게 녹음을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 숙인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변호사 A씨입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우발적으로 살해하신 건가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A씨의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질타하며 아들이 곁에 있는 상황에서 친모인 피해자가 폭행당하고 숨지는 것을 듣겠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이 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딸에게는 어머니를 향해 영어로 된 욕설을,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밖에서 나쁜 짓을 한다는 모욕적인 말을 녹음시켰습니다. 아들이 말리는데도 아내를 살해해 그 모습을 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 역시 고발장에 담겼습니다. 당시에는 인식을 못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성장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가질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피해자 유족 측은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마음이 찢어졌을 아이들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A씨를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소한 이후에 다시 양육하게 되는 환경이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없는, 정서적 학대가 없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되기를 바라는 점입니다. 이미 아내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A씨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추가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암에 걸려 숨진 50대 남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암 발병과 추락사고는 무관하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씨는 44살이던 지난 2008년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해 온몸이 마비되고 뇌까지 손상됐습니다. 가족의 보살핌 속에 힘든 병상 생활을 버텼지만 2018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암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린 아이들을 의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그 13년을 그 직장에서 큰 일 이상 아닌 이상은 걔는 주말을 아예 버렸어요. 아빠를 위해서. 아내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 중 사고로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A씨는 추락사고가 아니라 개인적 질병인 암으로 사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불복해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A씨의 기대 여명이 건강한 사람보다 짧은 11년 정도로 숨질 당시 이미 다한 것 같다는 주치의 소견을 주목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가 사고와 암이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A씨가 기대 여명 무렵 사망했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설사 위암이라 하더라도 그 위암의 발생 혹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3년 넘는 다툼 끝에 A씨 유족은 이런 판결을 받아냈지만 일하다가 죽거나 다쳐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가 많습니다.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국가가 좀 공정하게 해서 보살펴줘야 되지 않나. 법원에서 폭넓은 판단이 나오더라도 소송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공단이 먼저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군기 훈련 도중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수사 기록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조만간 재판이 시작될 텐데요. 신병 교육을 책임졌던 20대 장교 2사람의 사건 당일 행적과 앞으로의 쟁점을 지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은 6명은 입소한 지 열흘도 안 된 훈련병이었습니다. 얼차려를 처음 지시한 건 한 달 뒤 전역이 예정돼 있던 부중대장 남모중이 사건 전날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 대한 군기 훈련을 결정했고 중대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받았습니다. 군기 훈련을 하려면 소명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들은 당시 보급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 중대장은 완전 군장보다 가벼운 가군장을 지시했지만 부중대장은 모포와 베개, 야전삽, 반압 등으로 군장을 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내무실에 있던 책 수십 권을 꽉 채워 넣어 25kg 비정상적인 군장을 만든 뒤 연병장 2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중대장 강모대위는 얼차려 도중 뒤늦게 연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턴 직접 얼차려를 지휘했습니다. 군장을 메고 소총을 든 상태에서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한 바퀴 뛰게 한 뒤 팔굽혀펴기와 다시 연병장 뛴 걸음 3바퀴를 지시했습니다. 얼차려에 앞서 측정한 훈련병 6명의 체력 검정 기준 등급은 대부분 불합격 등급. 결국 훈련병들은 28도 땡볕에 쓰러질 때까지 약 45분간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초기 응급처치가 지체된 것도 추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박모 훈련병의 경우 열사병 증세로 쓰러진 뒤 의무대에 옮기기까지 약 15분간 별다른 치료 없이 연병장에서 지켜본 상태. 열을 떨어뜨리는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뒤 의무대에 이어 속초와 강릉에 있는 민간병원으로 잇따라 옮겨졌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최종 사망 원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부검 감정을 통해 열사병에 따른 합병증을 유력한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대전 도심에서 중앙선을 넘나들고 소화액을 뿌리면서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요 기념일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한 바퀴 돌자 도로에 서 있던 시민들이 깜짝 놀라 옆으로 피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무리를 지어 질주하며 소화액을 뿌려대고 신호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경찰은 놀리듯 순찰차 옆과 뒤를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엄청 크게 나가면서 막 두 명씩 타고 막 달리는 애들. 새벽 시간 대전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곳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폭주족 한 명이 고개 운전을 벌이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리해서 추격을 하다 보면은 다른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검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3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가담자를 모두 검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폭주족들은 3.1절이나 광복절 등 기념일만 되면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6.25 전쟁기념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폭주족들을 구경하던 10대 3명이 인도로 돌진한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더 엄격하게 늘려서 오토바이 운전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결격 기간이 경찰은 이번에 대전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모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집중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Why would you answer that question? You want to put a lot of new Supreme Court justices, radical left. Will you shut up, man? Listen. We can say that Joe Biden is on track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잠시 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 첫 토론이 시작됩니다. YTN이 동시 통역과 함께 생중계해 드릴 텐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오늘 토론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고 보면 더 좋겠죠. 자, 우선 장소는 주요 경합주인 조지아 애틀란타의 CNN 스튜디오입니다. 90분간 진행되는데 사회자 질문에 각각 2분 동안 답변하고 1분씩 반박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화면의 오른쪽에 자리하고 발언도 바이든 대통령부터 시작합니다. 진행자는 CNN의 간판 앵커 제이크 태퍼와 데이나 벳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두 사람이 마냥 편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제이크 태퍼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태퍼, CNN의 바보라고 언급한 적이 있고요. 이 둘이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세 사람과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토론 규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진정한 1대1 맨손 승부입니다. 펜과 빈 메모장, 물 한 병만 갖고 90분 동안 일어선 상태로 토론해야 합니다. 사전에 준비한 원고, 어떠한 자료도 지참할 수 없고요. 청중도 없습니다. 토론 도중은 물론 중간 광고 시간에조차 참모와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두 후보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규칙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두 후보의 나이 때문이겠죠.
우선 바이든 대통령 1942년생으로 올해 81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령 리스크로 애를 먹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이번 토론에서 지친 기색이라도 보인다면 치명타가 될 수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젊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고령입니다. 1946년생으로 올해 78살입니다. 최근 말실수가 잦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혹여나 오늘 또 실수를 한다면 이쪽도 고령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규칙, 바로 발언 순서가 아니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대선 후보 첫 토론에서 발언 도중에 자꾸 끼어드는 트럼프에게 바이든은 입 좀 다물어 줄래? 라고 쏘아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이 규칙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느 때처럼 방해 발언과 고함 등으로 상대를 윽박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청중 없이 자기 차례에만 발언하는 차분한 모습이 오히려 공격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밖에 중간 광고에서도 치열한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트럼프는 바이든의 무능력을 강조하는 광고를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간의 토론, 잠시 뒤 YTN 생중계로 함께하시죠. 네, 미국에서 축구장에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하는 순간이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6일 오전 미국 일리노이주 남부 알턴에 있는 공원에서 지름 30m, 깊이 9m에 이르는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땅이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커다란 조명탑을 그대로 집어삼켰는데요. 싱크홀이 생긴 원인은 공원 지하에 있는 광산이 무너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록적인 달러 강세가 2달 만에 다시 나타나면서 세계 환율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까지 단행한 일본 엔화의 가치는 38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열세를 주고 있는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 한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어서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2달 만에 다시 만난 한일 재무장관은 이번에도 통화가치 하락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효과가 없었습니다. 최고 당국자의 경고에도 일본 엔화는 지난 4월에 이어 심리적 마지노선인 160엔이 무너지더니 170엔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초에 비하면 14%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통화들도 달러 강세에 밀려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390원대까지 오른 원화 가치의 올해 하락폭은 세계에서 9번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의 강달러 현상은 당장 경기회복이 급한 유럽 등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촉발됐습니다. 이달 초 유럽 중앙은행이 8년 만에 금리를 내린 데 이어 스위스도 예상과 달리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영국도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It's looking increasingly likely that actually September will be when an interest rate cut will come, even though August is still a possibility. 유럽 중앙은행에선 올해 안에 2차례 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대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9월을 놓고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한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미국만 쳐다보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We do expect that there does need to be some slowing of the U.S. economy in 2024. 여기에 강력한 대중관세 등을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도 장기적인 환율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쿠데타 시도가 3시간여 만에 실패로 막을 내렸죠. 그런데 여러 정황상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 대통령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후 3시 49분, 볼리비아군 장갑차가 대통령궁 문을 들이받습니다. 2분 뒤에는 후니가 장군이 안으로 들어가 대통령과 맞섭니다.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당장 물러가라고 명령합니다. 후니가 장군은 몇 마디 대꾸한 뒤 순순히 물러납니다.
힘없이 쿠데타를 접는 순간입니다. 이를 두고 석연찮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진짜 쿠데타가 아니라 연극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순위가 장관은 경찰에 연행되면서 대통령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대 움직임이 생중계된 점, 병력 동원 규모가 크지 않았던 데다 신속하게 철수한 점, 정부가 집착했던 점, 대통령과 친한 장군이 쿠데타를 모의한 점 등을 들어 집권당에서조차 짜고 친 거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Para nosotros, un golpe planificado del gobierno que solamente para qué estaba dirigido. Habíamos denunciado que ya como Zúñiga ha declarado o matar a Evo o apresar a Evo. 물론 볼리비아 정부는 이런 사전 조율서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진상이 규명될지, 내년 볼리비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이 오는 30일 조기 총선에서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프랑스 사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극우정부가 구성되면 공무원들이 불복종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총선 이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프랑스 여론조사에서 극우정당 국민연합이 이끄는 우파연대가 36%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국민연합이 의회 577석 가운데 과반인 289석을 무난히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e vais voter l'extrême droite, oui. Oui. Non, avant je votais pour la droite, mais j'ai voté pour Macron 2 fois. Et là c'est votre sanction. 오는 30일 시작되는 총선을 앞두고 투표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시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파시즘 부활 반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까지 나서 극우에 제동을 걸자며 독려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Et ça c'est indéniable. Et je fais confiance à tous les Français. Je sais qu'il y a pas mal de jeunes qui se disent oui, mais une voix va rien changer. Au contraire, chaque voix compte. 극우 정책을 앞세운 국민연합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이슬람 이민 사회를 겨냥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극단 성향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 추방과 사원 폐쇄, 이슬람 여성 복장인 부르카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Des millions de Français qui ne reconnaissent plus aujourd'hui la France, qui ne reconnaissent plus le pays dans lequel ils ont grandi. Et je souhaite effectivement que nous puissions maintenant mettre un coup d'arrêt à cette folle politique d'immigration de masse. 당장 극우 정당이 이끄는 정부 밑에서 일해야 하는 프랑스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에 이르는 중앙 공무원들은 물론 지방정부 공무원들까지 극우 정부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이 2차 대전 당시 나치와 협력한 비시 정권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외국인 차별을 공식화하는 등 반유럽 연합 기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ais on va vers l'inconnu quoi. On va vers l'inconnu, c'est à mon avis on va aller vers une assemblée ingouvernable. 좌파 성향이 강한 프랑스 교육 공무원 2천여 명은 최근 청원서에서 양심에 따라 국민연합이 구성하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공무원들은 지난 1944년 나치에서 해방된 뒤 제정된 법에 따라 불법적이고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조기 총선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파리올림픽까지 정부 구성조차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 수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휴진 첫날이었던 어제 큰 혼란은 없었지만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첫날. 환자들은 일단 차분하게 일정에 맞춰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휴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시골에서 왔는데 1년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걱정되지. 많이 걱정되지. 무슨 날 또 이거 어떻게 하지.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서운한 마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나는 거 좋아하는 어때요. 좋은 방법대로 처리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나 이거. 의사들이고 이렇게 어색하기고.
환자단체는 이번 집단 휴진을 두고 반인륜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병원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신촌, 강남,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7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애초 큰 혼란이 예상됐지만 휴진 첫날 병원은 다행히 평소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휴진 참여가 교수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외래 진료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5에서 10% 정도 줄었지만 수술과 시술은 모두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가 휴진 기간을 무기한이라고 예고했던 만큼 불확실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 없이 대화하자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휴진에 들어간 건데요. 그러나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 의료계라면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3곳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응급 중환자실과 분만실 등 필수 의료 진료만 유지한 채 의사들이 청진기를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떠나게 한 정부 정책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진료 재개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계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부는 대화 불발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렸습니다. 의료개혁 정책으로 의료 서비스가 망가질 것이라는 등의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대화라는 것엔 동의하면서도 대화 시작점을 찾는 것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서울 아산병원도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하면서 환자와 국민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끝모르게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긴 회의를 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차등 적용 문제라도 결론 내려는 듯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경영계는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고충을 덜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별이라든가 낙인 효과라는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음식점과 편의점 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한 세부 업종까지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경영계가 소상공인들을 앞세워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법의 법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노동은 돈을 덜 줘도 되고 어떤 노동은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우리가 위반하는 것입니다.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7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액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올해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시간당 12,500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구직난이 심각하다지만 비수도권 기업들은 인력난에 빠져 있습니다. 지역 소멸로 인한 인구 감소 때문인데요. 정부와 자치단체가 손잡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직자들이 면접 순서를 기다리며 부스 앞을 서성입니다.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는 코너도 한창 붐빕니다.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 6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원래 전공은 한국어문학과인데 근데 지금 여기 자동차 부품 그런 회사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자리 기회가 많아서. 이번 박람회에는 일자리 84개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취업에 성공하면 국내에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 F2R이나 3년간 체류 가능한 전문 인력 비자 E7을 발급받게 됩니다. 한국에 정착하기 좋은 기회라 유학생들의 관심이 큰데 사실 참가 업체들도 마음이 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선 이미 구인난이 만성화된 탓입니다. 외국인들에겐 생산직 중심으로만 열려있던 국내 채용시장이지만 문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적이나 피부색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도 더 적극적으로 좀 채용을 하려고 하고 이게 생산직뿐만이 아니라 연구직이라든지 기술직도 지금 사무직으로도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와 자치단체도 외국인 유학생을 정주 인구로 눌러앉히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비자부터 노무, 금융상담이나 먼저 정착한 외국인 선배와의 1:1 멘토 수업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도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인구 확보와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해 시작된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박람회는 전북을 시작으로 충북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169명 의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다음 달 중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애초 이달 말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담 수사팀 일정에 따라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피의자 8명을 포함해 모두 65명을 조사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책적 패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해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 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경찰이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현장 수습 과정에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산 강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된 이후 경찰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오경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경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물청소를 하며 범행 현장을 훼손하고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앴다는 겁니다. 경찰이 사실상 현장에서 증거 인멸을 하면서 그 축소 왜곡에 앞장서지 않았나.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범인이 검거된 이후 취재진과 지지자가 몰려 더 이상 사건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범인이 검거가 됐고
점검물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현장에서 서장이야 그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이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대표가 피습된 지난 1월 2일 경찰의 초동 대응 기록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2년 전 강물이 불어나면서 한강공원 시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났었는데 당시 서울시는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공언했었습니다. 최근에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제대로 된 안내방송이나 대피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정영 기자입니다. 재작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갑작스레 강물이 밀려들며 일부 시민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만조 때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한강 수위도 올라가 지대가 낮은 한강공원 일부 지역이 침수된 겁니다. 바닷물이 높아지는 매달 금음과 보름 대조기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당시 서울시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고 뒤 서울시는 부랴부랴 안내방송을 하고 침수가 우려되면 안전부문 관계자들을 투입해 대피시키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2달 전인 지난 4월 8일 밤에도 같은 일이 벌어져 시민 20여 명이 경찰과 소방에 구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일 물이 차오를 당시에도 현장을 통제하는 인원은 없었고 대피 방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와 관련해 서울시 산하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재작년 사고로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조기가 언제인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겨울이나 봄에는 유량이 적어 대조기에도 침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매일 8차례 해오던 관련 안내방송을 지난 4월 사고 이후에는 10차례로 늘렸고 침수 인접 시기 안전보안관 순찰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까지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에 취약한 대표적인 사업장이 바로 건설 현장이죠. 건설사별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커피차를 동원하고 예방 캠페인까지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는 모습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떼약볕 아래 공사가 한창인 지하공간 복합 개발 현장. 뜨겁게 달궈진 임시 구조물에 연신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힙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금세 땀범벅이 되기 일쑤. 그럴 때면 무더위 쉼터를 찾아 찬물을 연거푸 마시며 더위를 잠시 피해봅니다. 모든 물건들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뜨겁고요. 그런 무게, 뜨거움, 그런 것 때문에 여름은 일하기가 좀 힘듭니다. 무더위 쉼터에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잠시 좀 휴식을 취하면서 좀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현장에 마련된 샤워실에서 더위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이 건설사는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현장 근로자를 위해 커피차도 준비했습니다. 아래 빨대랑 홀더 있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있을 땐 근로자가 판단해 작업을 그만둘 수 있는 작업 중지권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 역시나 더운 여름이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더우니까 통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짜증스럽고 현장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곳 현장에 체온 측정기는 물론 뇌파 측정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기기를 착용하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설사는 근로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쿨밴드를 나눠주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금 제가 목에 차고 있는 게 시원한 쿨밴드입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또 기온에 따라 물 마시기와 같은 수칙을 정해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마다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앞다퉈 내놓은 건 폭염으로 인해 현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폭설기 주의보 경보에 따라서 온도별로
근로자들 휴게 시간 부여하고 있고요. 다만 사정이 나은 편인 대기업 건설 현장과 달리 중소건설 현장의 경우 폭염 대책에 열악한 상황인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자들의 극명한 온도차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LG를 꺾고 하루 만에 2위에 복귀했습니다. 삼성은 잠실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6승째를 챙긴 선발 이승현과 안타 2개를 때린 구자욱을 앞세워 LG의 2대1로 이겼습니다. 전날 패배로 3위까지 떨어졌던 삼성은 LG를 반경기 차로 따돌리고 다시 2위를 꿰찼습니다. 한화는 구단주인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찾은 대전 홈경기에서 두산에 8대3으로 이겼습니다. 전날 석점 홈런을 뽑은 노시환이 투런 아치를 그리는 등 5타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습도도 다소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3도, 남양주는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후에는 강원과 충북, 남부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점차 내륙으로 확대하겠고요. 밤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드는 건데요. 우선 주말 사이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도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장마 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게릴라성 호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부터 폭우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바이든 미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이 잠시 뒤에 시작되는데요. 저희 YTN이 9시 50분부터 특집 생방송으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